일본에도 있었는가? 중국과 한반도의 황관 내시제도. 황관과 내시의 역사를 아십니까? 동아시아 비교 문화에 있어서는 꼭 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관과 내시는 먼저 옛날 옛적부터 아시아의 문화와 경제 선진국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화문명권의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의 황관 내시의 역사는 정확한 기록은 알 수는 없으나 기원전부터라고 합니다. 그 끝은 청나라 말기,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이 생기기 전까지 명맥이 이어졌다는 기록입니다. 정확한 연도보다는 왕조가 생기고 궁녀들이 생긴 시기와 황관의 탄생이 일치한다는 추측이 자연스럽겠습니다. 한편 황관과 역사는 그리스와 로마 등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도 다른 형태로 존재했다고 전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수많은 힘드는 직업, 감추고 싶은 직업과 계층이 많지만 황관 내시만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직업도 드물 것입니다. 척 봐서는 모르기 때문이겠지만 역사 속 유명 인사도 여럿 있었습니다. 먼저 단어를 정리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황관과 내시는 비슷하지만 같지 않기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황관과 내시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한반도에서 그들의 가장 간단한 구별의 공통점은 궁중에서 일하는 남자라는 점입니다.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다른 점은 벗겨보아야 하는 남자의 고환과 음경 두 개 다 거세를 했느냐, 고환만 거세를 했느냐의 차이와 궁 안 근무 장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 역사 속에서 조금씩 변형되어 구분이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황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의 고환과 음경 두 개 다 거세를 한 사람들이었고 중국은 거의가 황관이었습니다. 황관이 되는 경위는 참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당나라 이전까지는 전쟁의 포로로서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종류에는 선천적인 불구의 경우와 고용을 조건으로 거세당하는 경우,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고 거세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도 가끔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시골에서 남자아이의 바지를 벗겨 놀게 하다가 개에게 물려 생기는 사고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내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의 고환만 거세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시란 말뜻 그대로 내부에서 활동하는 시종, 즉 왕의 곁에서 시종을 두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고려시대부터 중화문명권의 영향으로 황관과 함께 내시는 존재했습니다. 이러 역할로는 기준이 애매한 부분도 있으나 내시가 좀 더 직위가 높았으며 단순히 한반도의 방식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관과 내시가 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황관을 시킬 때 남자의 음경을 자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칼로 자르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방법은 사망률이 약 70% 전후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부위를 실로 꽁꽁 묶어서 그곳을 자동 부패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사망률이 적어서 점차 표준으로 자리 잡아갔고 특히 조선에서도 도입한 방법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황관과 내시의 역사는 고려시대의 문헌 속에도 남아있는데 당시 조선시대보다는 더 큰 권력을 가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 힘의 우위는 황관보다는 내시가 더 컸는데 이는 궁궐의 정보 독점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황관의 기록보다는 역시 내시의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에는 황관의 필요성을 중국과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중국과 고려시대의 폐단을 보완하여 사망률도 낮추며 인권도 배려를 했을 수도 있으나 내시가 될 때 황관처럼 두 가지가 아닌 고환만 거세를 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내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관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당히 내시부가 존재했을 만큼 명확했고 궁의 관원임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의아해할 수도 있으나 중국과 조선의 황관이나 내시는 가정도 꾸리고 사는 사람도 제법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자로 태어난 양자나 양녀를 어릴 때부터 호족에 입적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내시들에게는 양반집 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양반들이 권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시 사설 양송소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운영자 송귀 할머니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사망 후 서울 우이동에 묘가 있었고 배출한 많은 내시들이 자주 참배를 했다고 전합니다. 다음은 황관 내시의 폭넓은 역사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중화문명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은 황관 내시가 있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더 폭넓은 역사를 들여다보고 일본의 황관 내시 역사를 보겠습니다. 황관 내시는 신체 불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신분의 탈출구가 궁안에서 일하는 정식 황관이나 내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황관에 대한 환상은 부귀영화였습니다. 조선도 중국과 다를 바 없었으나 스스로 거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황관의 직업적 자리가 잡힌 시기는 춘추시대에 접어들어서인데 호들의 일에서 보다 명확한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황관이나 내시의 업무로서는 왕명의 전달, 궁궐의 재산 관리, 수천 명의 궁녀들의 관리, 대궐 안 음식물의 감독, 건축물의 관리 감독, 벌문의 수위, 청소 등의 임무를 맡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왕은 황관 내시들과의 크고 작은 업무를 자주 맡기다 보니 과분할 정도의 신뢰를 한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크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의 수종 역할을 하고 궁녀들을 관리와 은밀한 사생활을 속속들이 관리하는 특권까지 누리며 신분이 상승되어 갔습니다. 그 숫자는 늘어나서 조직화가 되어져 재상의 힘을 능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또 다른 역할은 왕의 바로 측근이기에 왕을 지적으로 보필하기 위해서 학문도 갖추어야 했고 무예도 뛰어나게 갖추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황관, 부와 권력을 탐하는 내용입니다. 역사는 흘러 수나라의 때에 이르러 궁령이 폐지되면서 황관을 각 지방에서 공출하기도 민간 지원자를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에서 작은 가능성이 남아 부와 권력을 위해서 자식을 황관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 1621년에 벌어졌는데 명나라에서는 황관 3,000명을 공식적으로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가자마자 2만 명이 넘게 응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명나라에 황관이 많을 때는 10만 명이 있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황관이 왕의 측근에서 일하게 된 까닭에 과분한 신임을 무기로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황관으로서 재상에 버금가는 아니 오히려 재상을 훨씬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확인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당나라 말기에 9명의 왕 중에 7명이 황관에 의해서 옹립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황관에 의해서 살해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황관 내시의 유명인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력농단으로 진나라를 멸망케 한 조고. 대표적인 예가 진시황을 보좌했던 황관 조고입니다. 그는 제위를 맏아들 부소에게 넘기란 진시황의 유언을 무시하고 둘째 아들 호에게 넘긴 후 부소를 죽이고 권력을 농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권력이 일기의 황관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을 맞은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 진은 결국 통일된 지 1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동양 역사의 아버지 산하천.
두 번째입니다. 동양 역사의 정수이며 30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사기는 사마천이라는 황관이 기록을 했습니다. 멀쩡한 사관이던 사마천은 유명한 이능의 화를 당했다고 하는데 흉노족에게 항복한 이능 장수를 변호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택하느냐 거세를 택하느냐 아니면 벌금을 내고 자유인이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거세형을 택했습니다. 선비로서 벌금을 내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만한 돈이 없었고 굴욕을 당하지 않고 죽기에는 자신에게 남겨진 부친의 유지, 즉 훌륭한 역사서를 완성하라는 뜻을 포기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거세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후 황제의 사면을 받은 사마천은 다시 궁으로 돌아와 중서령으로 일했고 마침내 사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콜럼버스 정화. 또 한 사람의 유명인은 명나라의 정화입니다. 조선이 그렇게도 중화사상의 종주국으로 떠받들던 명나라 영락제의 부하로서 정화는 황관이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양한 능력은 장군이자 황관, 무관, 제도, 전략가, 탐험가, 외교가,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정화의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와 아랍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7차례나 원정을 떠났습니다. 함대의 길이는 120m가 넘는 지금의 기준으로 1500톤의 선단이 62척, 이 62척이라는 숫자는 기록에 따라서 차이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탑승자는 27,0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위대한 명나라의 문명을 역사 속에 남긴 것으로 지금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상상하게 합니다. 정화보다 더 후에 1492년 콜럼버스의 배는 정화의 함대에 10분의 1로서 약 20m의 길이로 150톤의 선단이었고 세 척에 80여 명이 탑승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화의 선단이 대단했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본과 황관제도입니다. 중국에 조공을 바친 국가는 아주 많았습니다. 1차, 2차, 3차 기준을 정했었죠. 조선처럼 가장 강한 국가는 제1단계의 조공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무역의 형태의 일종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자료에 의하면 원나라가 일본에 2번 쳐들어왔다가 가미카제, 한국말로는 신의 바람에 의해서 2번 다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 후 일본은 조공국으로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중화문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선진 문물의 교류는 지속되었습니다. 선별적으로 문물을 받아들였으나 황관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견당사를 파견하여 당나라 율령제도와 중국 문화의 적극 흡수에 힘썼고 고대 일본이었지만 황관제도만은 거부했었습니다. 다음은 천황과 통일국가입니다. 역대 천황을 보아도 후궁을 중국이나 조선처럼 많이 거느린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메이지 천황의 후궁이 7명이 있었던 것에 놀라 글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해안시대 천황과의 후궁의 예를 보더라도 지극히 소규모였습니다. 물론 일반 국민의 연애사는 고려시대와 같이 비교적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마쿠라 시대 1333년부터는 막부가 시작되고 천황의 힘이 급격히 축소된 시기였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전적으로 막부에 의지했기 때문에 더더욱 천황에게는 많은 후궁을 두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쇼군 등 무장 등은 어땠을까? 일본의 첫 통일국가는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각 지역 다이묘 영주들이 작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후는 막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행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에도 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다이묘의 숫자가 늘 변하였으나 에도의 쇼군은 15대까지였고 약 260년간 약 260곳의 영지가 있었습니다. 숨겨놓은 첩을 가질 수는 있었어도 사회 관습적으로는 둘째 부인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통일국가를 가진 후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첩을 가진 숫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4명,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8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숫자 역시나
중국과 조선과는 달리 너무나 적어서 황관은 필요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 환경이었기에 중화문명권에서의 황관제도 도입을 막은 이유였을까를 문화사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불교의 번성과 육식금지령. 일본이 황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고대 백조로부터 전해진 불교와 토속 종교인 신도의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영향도 컸습니다. 조선은 고려로부터 내려온 불교를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유교를 앞세워 통치 수단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교적인 고대 일본인들에게 있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자체는 예물 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농작물 품종 개량은 많이 발달시켰지만 고기를 제대로 먹는 문화가 19세기에 들어와서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육식 금지의 정치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675년 덴무천황이 최초의 육식 금지령을 내린 이래 메이지 천황이 1872년 1월 1일에 직접 쇠고기를 먹어보기까지 무려 1200년간의 긴 세월 동안 일본에서는 육식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니 과거부터 축산업이 발달할 수 없었고 동물의 거세 지식도 몰랐던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삼국지 위지외인전이 일본인의 풍속에서 여성이 음에 타락하는 일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남성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른 남성을 거세하면서까지 스스로가 지배하는 여성의 정조를 지킬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원래 남녀가 절도 있게 대하는 것이 일본 본래의 중세 때부터의 관습이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토속 종교인 신도의 불결 사상은 일본인을 더러운 것을 가장 꺼려하는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청정을 중요한 인간성 수호 개념의 근원에 두는 일본 민족의 정신성과 중국의 황관제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고대 일본인들에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황관의 존재 자체가 혐오감을 더해주는 강렬한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황실의 대황제 등의 제반 행사나 이세신궁 등 고사의 제반 행사를 보아도 일본인들은 불결한 애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황관이나 내시의 문화가 청정한 세계의 유지에 심려를 기울여온 민족이었다고 생각한 일본인들에게 그들만의 색다른 문화가 만들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관과 내시의 역사 그리고 일본의 황관과 내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